야생 생존 리얼리티 쇼가 전파를 탄 이래 우승 상금 50만 달러는 수많은 도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매년 주최 측은 10명의 참가자를 선발하여 그들을 거친 야생 한복판으로 보냅니다. 시간 제한도 없는 가혹한 곳이죠. 그들은 오직 기본적인 생존 장비만 챙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최후의 1인이 되면 참가자는 50만 달러의 상금을 거머쥐게 됩니다. 한화로 약 6억 원이 넘는 거금이죠. 여러분이라면 울면서 끝까지 버티시겠어요? 아니면 짐 싸서 도망치시겠어요? 이번 시즌은 캐나다의 트린코 호수에서 시작됩니다. 제작진은 참가자들을 나눠 각 지점으로 이동시킵니다. 작은 보트를 타고 말이죠. 첫 번째 주인공은 팀입니다. 야생의 땅에 발을 딛자마자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장 100일 생존을 목표로 잡았죠. 하지만 보트가 떠나자마자 팀은 급격한 외로움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겉은 상남자지만 속은 여린 남자네요. 세상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가고 싶어 하다니요. 이쯤 되면 화면에 빠른 퇴장각 자막이라도 띄워야 할 판입니다. 고향 와이오밍에서 팀은 유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총각 시절엔 밥 먹듯이 야생에서 지냈죠. 덫 놓기나 사냥 같은 기술은 물론이고 은신처 짓기에도 통달했습니다. 심지어 혼자서 거대한 흑곰을 때려잡은 적도 있다네요. 정말 대단한 전적이죠. 하지만 그건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결혼 후 팀은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니까 머릿속엔 온통 분유값과 기저귀값 생각뿐이었죠. 애들 키우느라 등골이 휘는데 이젠 학비 걱정까지 태산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번 시즌에 지원한 겁니다. 50만 달러를 기필코 따내서 사남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려고요. 마음을 추스른 후 팀은 주변 탐색에 나섭니다. 그의 생존 전략은 아주 심플합니다. 일단 집부터 짓는 거죠. 그 다음엔 전통 방식으로 낚시를 시작할 겁니다. 단백질 공급원만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팀은 식량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으니까. 이곳은 담수가 풍부해서 물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본인의 사냥 실력까지 더해지면 100일 생존쯤이야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탐색을 계속하던 중 그는 금세 발견하고 맙니다. 바닥에 선명하게 찍힌 흑곰의 발자국을요. 이거 조짐이 안 좋은데요. 오기 전에 제작진이 경고했었죠. 이 섬엔 200마리가 넘는 흑곰이 우글거린다고요. 이로 탈락자가 되기 싫다면 팀은 서둘러 안전한 은신처부터 찾아야 할 겁니다. 등장하자마자 활을 들고 사냥에 나선 이 남자, 바로 클레이입니다. 탁월한 사냥꾼인 그는 사냥감의 위치를 파악하는 감각이 남다릅니다. 그는 짐승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클레이는 체감버섯 군락을 발견합니다. 이건 야생에서 보기 드문 별미죠. 맛도 좋고 영양가도 만점입니다. 야생 미식 랭킹 4위에 빛나는 식재료라니까. 가방 한가득 채우고 나서야 직성이 풀리나 봅니다. 참가 전 클레이는 생존 전문 블로거였습니다. 수백만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 인사죠. 최첨단 무기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그는 여전히 활 제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직접 만든 활로 사냥감을 꿰뚫는 순간 말로 표현 못할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은신처 짓기나 낚시 같은 기술들은 클레이에게는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그는 아내, 아이들과 함께 농장에서 살고 있는데 주택 대출금을 다 갚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인생을 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50만 달러를 차지하기 위해 이 고독한 생존 게임에 뛰어든 것이죠. 숲속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던 중 그는 산닭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마치 제 발로 밥상에 올라온 것처럼 춤을 추고 있네요. 망설임 따윈 없습니다. 그는 활시위를 당겨 조준했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화살을 날려 명중시킵니다. 그 후 클레이는 호숫가로 가서 닥터를 말끔히 뽑아내고 세간버섯을 곁들여 야생 버전의 맛있는 버섯 닭백숙을 끓여냅니다. 야생에서 맞이하는 그의 첫 식사는 지난 시즌의 고수들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네요. 하지만 요리에 열중하고 있던 그때 사냥꾼의 육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한참을 봐도 별다른 위협이 보이지 않아 긴장을 풀려는 찰나 눈앞의 광경에 클레이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퓨마 한 마리가 그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벌써 오줌을 지렸을 겁니다. 하지만 클레이는 다릅니다. 딱 봐도 겁먹고 물러설 위인이 아니죠. 아니나 다를까 클레이가 녀석을 향해 돌진하자 퓨마는 기겁하며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칩니다.
녀석도 지금쯤 후회 막급일 겁니다. 엄마는 왜 다리를 4개밖에 안 낳아줬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정작 가장 아쉬워한 건 클레이였습니다. 한 달치 단백질 공급원이 눈앞에서 달아나 버렸으니까. 눈앞에서 놓친 먹잇감 때문에 그는 몹시 분해했습니다. 다음에 또 마주치면 절대 망설이지 않고 바로 끝장내버리겠다고 맹세합니다. 뼛속까지 타오르는 클레이의 기세만 봐도 제작진도 기꺼이 베팅하고 싶어지네요. 그에게 수십만 달러를 걸어도 아깝지 않겠어. 한편 저기 노숙자처럼 더벅머리를 한 남자는 매트입니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1km 밖에서도 거대한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사냥 금지 규정만 없었다면 지금 시즌에 매트의 신들린 활 솜씨로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었을 텐데 말이죠. 매트는 버진 아일랜드에 살면서 야생 생존 훈련 교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혹독한 겨울을 7번이나 홀로 견뎌냈는데 고작 작은 오두막 하나에 의지해서 말이죠. 어릴 적부터 바닷가에서 자라 그에게 낚시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매트라는 야수를 가두는 우리와 같았나 봅니다. 자신의 진가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이번 시즌 참가를 결심했습니다. 진짜 생존을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으로요. 매트는 파이어 스틸을 챙기지 않은 유일한 참가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빈말이 아니라 이 남자 정말 실력이 대단합니다. 캠프를 차린 후 매트는 불을 피울 재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비벼서 불을 피우는 방식으로요. 순식간에 성공하여 첫 번째 불씨를 살려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는 즉시 새로운 땅을 탐색하러 나섭니다. 그런데 이동하던 중 전방이 덤불 속에서 흑곰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행히 은밀한 곳에 숨어있던 덕분에 어미 곰과 새끼 곰은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느라 활을 챙기는 걸 깜빡하지만 않았어도 녀석들에게 본때를 보여줬을 텐데 말이죠. 잠시 고민하던 끝에 결국 그는 무리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기로 합니다. 발길을 돌려 캠프로 향하네요. 2일차 아침, 비치는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호수까지 물 들어가기 귀찮았던 모양이네요. 바닥에 엎드려 고인 빗물을 그냥 마십니다. 이 방법은 편하긴 하지만 가끔 벌레도 섞여 들어오죠. 덕분에 단백질 보충까지 든든하게 하네요. 덩치만 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 뼛속까지 예술가거든요. 프로그램 참가 전에는 유랑 가수였습니다. 인생에 두 가지 큰 열정이 있는데 바로 노래와 야생 생존이죠. 음악은 내면의 야성을 깨우고 자연은 영혼을 정화해 준다나요. 이번 시즌을 위해 비치는 5년이나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낚시 실력도 키우고 쉘터 건축 기술도 업그레이드했죠. 사냥 기술도 말렙으로 찍어왔습니다. 그가 이곳에 온 가장 큰 동기는 쌍둥이를 임신한 아내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미래를 선물하고 싶어서죠. 숲에 들어오기 전에 일부러 체중을 10kg이나 불렸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초반에 식량을 못 구할 경우를 위한 비상식량인 셈이죠. 최우선 목표는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이고 식량 확보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장비 점검을 마친 후 비치는 건축 자재를 모으러 나갑니다. 재료를 찾던 중 나무에 박힌 녹슨못을 발견하는데요. 순간 아이디어가 번뜩입니다. 이걸로 쓸만한 사냥칼을 만들기로 한 거죠. 시즌 7의 롤랜드처럼 대물을 사냥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게 있네요. 명사수가 되는 길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차 아침, 팀은 야생 별장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는 튼튼한 요새를 지을 생각입니다. 흑곰의 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고드로 설계는 익숙한 방식입니다. 경사지붕에 통나무를 쌓아 벽을 만드는 구조죠. 뼈대를 다 세운 뒤 방수포를 덮어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드디어 완공이네요. 그런데 공사가 끝나자마자 뇌조 한 마리가 배달 기사처럼 캠프로 찾아왔습니다. 아쉽게도 활 대신 돌을 던지는 바람에 녀석을 쫓아버리고 말았네요. 하늘이 준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다니요. 첫 단백질 섭취를 위해 팀은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뿐인 칫솔을 꺼내 반짝이는 금속 장식을 떼어냅니다. 이걸 갈아서 가짜 미끼를 만드는 거죠. 호수의 물고기들과 한판 승부를 벌일 생각입니다. 하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고 호수로 나가자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2번이나 캐스팅에 실패하고 심지어 낚싯바늘이 본인에게 걸릴 뻔했죠. 낚시는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3일 동안 9끼를 굶은 팀은 빈손으로 캠프로 돌아가 휴식을 취합니다. 4일차 로즈가 등장합니다. 최초의 여성 참가자죠. 등장부터 포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야생 생존을 꿈꾸며 8년 동안 독학으로 기술을 익혔습니다. 혼자서 활로 야생소를 잡은 적도 있다네요. 무게가 엄청난 녀석을 말이죠. 진짜 있었던 무용담입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했을 때 로즈의 강점은 싱글이라는 겁니다. 얽매일 곳 하나 없이 자연 속에 홀로 사는 삶을 즐기죠. 결혼 생각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남자는 50만 달러를 향해 가는 속도를 늦출 뿐이라나요. 로즈의 생존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선 은신처를 짓고 그 다음 덫을 놓아 식량을 확보하는 거죠. 계획대로만 술술 풀린다면 그녀는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초반 체력 비축을 위해 삼각대 구조물을 세우고 방수포를 덮어 임시 거처를 마련했네요. 단순해 보여도 지금 날씨를 견디기엔 충분하죠. 이렇게 용감한 여성 참가자라니 그녀의 기지가 나중에 분명 빛을 발할 겁니다. 5일차 새벽이 밝았습니다. 며칠 전 만든 닭고기 버섯 스튜는 클레이가 싹 비워버렸죠.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엔 호수의 물고기를 노리기로 합니다. 사실 2일차부터 클레이는 낚싯대를 완성해뒀는데요. 도르래까지 달아서 더 멀리 던지고 다루기 쉽게 만들었죠. 대어를 낚았을 때 녀석의 힘을 빼놓기 위해서입니다. 동이 트자마자 물고기들이 비몽사몽 경계심이 풀린 틈을 타 클레이가 호숫가로 나가 강태공 모드를 발동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운 없는 녀석이 딱 걸려들었네요. 끌어올려 보니 송어입니다. 송어 지방이 몸의 80%나 차지한다니 야생 별미 랭킹 2위라 할 만하죠. 와, 진짜 운수 대통이네요. 닭고기 스튜 먹자마자 이번엔 뜨끈한 송어 매운탕을 먹게 생겼으니까요. 한편 비치 쪽을 볼까요? 5일 낮 4일 밤의 고된 야근 끝에 드디어 그 구불구불한 칼을 완성했습니다. 고수의 포스를 뽐내려고 나뭇가지로 코걸이까지 만들었네요. 착용한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야생인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기분이 좋아진 빛이 노래 한 자락 뽑아봅니다. 생존 본능을 과시하면서 말이죠. 시간은 흘러 6일차가 되었습니다. 팀은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때웠는데요.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입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단백질을 찾아 나섰지만 호숫가에 도착하자마자 현기증을 느낍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밀려오는데요. 어쩔 수 없이 캠프로 돌아와 눕습니다. 좀 쉬면 나아지길 바라면서요. 사실 참가하기 전부터 팀은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경고했었죠. 자칫하면 도중에 쓰러질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50만 달러라는 상금 때문에 팀은 도전을 강행했던 겁니다. 반나절을 쉬었지만 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게임도 좋지만 목숨보다 중할 순 없죠. 팀은 눈물을 머금고 위성 전화기를 꺼내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신호를 확인한 제작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즉시 헬기를 띄워 팀의 위치로 향합니다. 의료진이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전신 검사를 실시합니다. 천만다행으로 골든타임을 지켰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저 세상으로 갈 뻔했습니다. 결국 팀은 의료진의 부축을 받아 헬기에 오르고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이렇게 시즌 8의 첫 번째 참가자가 홀로 야생에서 버티다 결국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참가자는 코비입니다. 헤어스타일이 에드 스태포드랑 판박이네요. 딱 봐도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그는 즉시 위장무늬 바지로 갈아입습니다. 숲과 같은 색깔로 말이죠. 흑곰의 뒤통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비를 챙겨 새로운 구역 탐색에 나섭니다. 고향 알래스카에서도 코비는 세상과 단절된 섬에서 살고 있다고 하죠. 남들에겐 생존이 취미일지 몰라도 코비에겐 그저 일상일 뿐입니다. 뭐든 뚝딱 만드는 손재주가 이번 시즌 생존을 확실히 도와주겠네요. 특히 이 남자, 소문난 엄마 바라기입니다. 어머니가 이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해서 야생에서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참가를 결심했다고 하네요. 지도를 들고 주변을 탐색하던 중 코비는 동물들이 다니는 길을 발견합니다. 그 옆엔 흑곰이 방금 싼 똥도 있었는데요. 만져보니 아직도 따뜻합니다. 12시간 안에 여길 지나간 게 분명해요. 곰이 집에 없는 걸 확인하자마자 굴 근처에 있는 산딸기를 한가득 따네요. 곰의 저녁 밥일 텐데 말이죠. 캠프로 돌아와서 파이어 스틸이 있는데도 굳이 편한 길을 놔두고 손으로 비벼 불을 피우는 묘기를 부립니다. 그나저나 옛말에 틀린 거 하나 없네요. 대머리인 분들이 원래 불을 잘 다룬다면서 순식간에 작은 불씨가 타오릅니다. 7번 참가자도 민머리인 네이트입니다. 이 사람의 생존 전략은 아주 심플합니다. 일단 단백질부터 확보하자.
집은 배부르고 나서 지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외로움 따윈 아예 신경도 안 쓴다네요. 이 촬영에 참가하기 전에 네이트는 무려 24년간 특수부대원으로 복무했습니다. 수백 번의 전투를 겪어온 만큼 그의 강철 멘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야의 임무가 일상이었던지라 야생 생존 기술은 그에겐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죠. 인생 좌우명도 안 돼. 될 때까지 팬다입니다. 상대가 꿇을 때까지 끝장을 보는 성격이죠. 제대 후 아내와 5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쥐꼬리만한 연금으론 5아이 먹여 살리기 빡빡하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번 시즌 상금 50만 달러는 내 거다. 숲을 탐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무 위에서 일광욕 중인 산닭을 발견합니다. 네이트는 숨을 죽이고 활시위를 당기는데요. 포스는 완전 명사수인데 세상에 3번이나 썼는데 다 빗나갑니다. 이불킥 각이네요.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네이트는 낚시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호수의 물고기를 삭스리할 생각인가 봐. 생미끼 사용은 금지라서 로프를 풀어서 독수리 발톱 모양의 낚싯바늘을 직접 만듭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돌을 추로 삼아 무게를 맞추고 나무 토막에 줄을 묶어 물에 던집니다. 이걸로 자동 낚시덧 완성. 이제 고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는 하늘의 뜻에 달렸겠네요. 8번 참가자는 리사라는 여성입니다. 몸으로 때우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분은 이론파에 가깝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리사는 선사시대를 연구하는 전문가였는데요. 고대 가죽 가공과 식물학 무려 2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죠. 직업 특성상 야외 탐사를 밥 먹듯이 다녀서 사냥이면 사냥, 요리, 집 짓기까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길가에 평범한 돌멩이 하나도 입은 손만 거치면 위협적인 무기로 변신합니다. 생계의 압박에서 벗어나 50만 달러를 타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리사에겐 이 험한 야생이 마치 집처럼 편안한가 봅니다. 계속해서 먹을 걸 찾아내네요. 그녀는 거주지에 대해 그리 까다로운 편이 아니었습니다. 초반에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였죠. 비바람만 피할 타프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대충 정리를 끝낸 후 호숫가에서 베리차를 끓여 마시며 여유를 부립니다. 서서히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이곳의 야생적인 아름다움에 푹 빠져버렸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호숫가에서 흑곰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맙니다. 그녀의 평정심은 순식간에 깨져버렸죠. 이론적으로 따져볼 때 요새처럼 튼튼한 은신처가 없다면 흑곰은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반지하 형태의 움집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땅속에 반쯤 묻힌 이 가옥 구조는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고 여전히 일부 소수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방식이죠. 무엇보다 땅을 파다 보면 단백질이 풍부한 곤충도 덤으로 얻을 수 있거든요. 땅도 파고 간식도 먹고 일석이조네요. 2시간 반이 지난 후 리사는 1m 깊이의 구덩이를 완성했습니다. 출입구와 굴뚝이 들어갈 자리는 남겨두었죠. 그리고 중앙에 메인 기둥을 박을 구멍을 더 팝니다. 튼튼하게 지으려면 깊게 파야 하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리사는 호숫가로 나갑니다. 크고 튼실한 통나무 하나를 골라 구멍에 박고 돌로 틈을 꽉 채웁니다. 더 단단히 고정되라고 물까지 부어주네요. 벽을 세우는 건 훨씬 간단합니다. 기둥 주변으로 나무를 빙 둘러 세우기만 하면 되죠. 다 세운 뒤 한번 점검해 보는데요. 이론상으로는 말이죠. 이 집은 흑곰 2마리가 동시에 덤벼도 끄떡없답니다. 한편 구운 귀뚜라미 먹방을 찍고 있는 이 여성은 미센입니다. 그녀 말에 따르면 귀뚜라미 한 마리 칼로리가 오레오 쿠키 2개랑 맞먹는데요. 다리가 목에 좀 걸리는 거 빼면 장점투성이죠. 단백질 함량이 소고기보다 몇십 배는 높거든요. 고향인 알래스카에서 미센은 시베리아 원주민 부족과 4년이나 동거동락했었죠. 추위 견디는 건 아주 도가 텄습니다. 그녀는 야생 생존 강사이자 식물학자이기도 합니다. 먹을 수 있는 야생식물은 꽉 잡고 있죠. 그러니 그녀의 생존 능력이나 식량 조달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녀가 이 대회에 참가한 건 배운 지식을 실전에서 검증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는 식량을 대량으로 비축할 계획입니다. 땅속 깊이 박힌 야생 양파도 놓치지 않고 탄수화물 보충용으로 베리도 한 움큼 땄습니다. 그런데 한창 자리에 앉아 햇살을 즐기며 수확물을 맛보던 중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카메라를 돌려보니 호수 위에서 흑곰 한 마리가 목욕을 즐기고 있네요. 재수 없게도 녀석도 그녀를 발견하고는 빠른 속도로 헤엄쳐 옵니다.
여기서 미션이 1초라도 지체했다간 곰에게 아주 물에 앉아 펴먹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껴안고 덤불 속으로 냅다 도망칩니다. 목표물이 사라지자 곰은 아쉬운 듯 물러가네요. 조던은 롤랜드의 열혈 팬입니다. 게임 시작하자마자 아이돌 따라 개미 먹방을 시전하는데요. 먹자마자 바로 후회 막심입니다. 깨무는 순간 혀가 감전된 것처럼 얼얼해지거든요. 맛은 뭐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죠. 억지로 한 마리 삼키긴 했는데 두 번은 못할 짓이네요. 결국 그는 은신처부터 짓기로 합니다. 단백질 사냥은 그 다음이죠. 고향에서 조던은 솜씨 좋은 목수입니다. 천연 재료로 덫을 놓고 집을 짓는 게 전문이죠. 야생에서의 삶은 어릴 적부터 꿈꿔온 일이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책임감이 늘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50만 달러를 거머쥘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젊을 때 꿈을 쫓기 위해 한번 승부수를 띄우고 싶었답니다. 자재를 충분히 모은 후 조던은 높이 2m 미만의 경사 지붕집을 지을 계획입니다. 안에서 똑바로 설 수 있게 말이죠. 허리 통증도 줄일 겸 역시 인류 목수답게 디테일 하나하나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하루 종일 작업한 끝에 공정의 절반이 끝났네요. 재라면 한 봉지를 걸고 장담하는데 조던도 그 징크스를 피할 순 없을 겁니다. 별장이 완성되면 게임 끝이라는 법칙 말이죠.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코비는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려고 배를 만들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은 전무합니다. 오직 기억에 의존해 자재를 모으고 뼈대를 맞출 수밖에요. 유일한 조건은 물에 뜨기만 하면 된다는 것. 뼈대에 의지해서 말이죠. 방수포로 뼈대를 빈틈없이 감싸기만 하면 끝입니다. 배가 찌그러지지 않게 가로대 3개를 더 덧대었네요. 코비는 도끼로 노까지 깎았습니다. 모든 준비 끝. 신나서 호수로 테스트하러 나갑니다. 결과는 선체가 너무 좁아서 균형 잡기가 힘드네요.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양쪽에 지지대 2개만 더 달면 해결되니까요. 7일차. 네이트는 이른 아침부터 나무 위에 작은 다람쥐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다람쥐가 바이러스를 옮길까 봐 걱정되어서 야생의 조용한 사신으로 유명하잖아요. 군침만 삼키고 그냥 굶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캠프 근처에 그물버섯이 널려있네요. 아주 지천으로 자라있습니다. 이 식량으로 버티며 은신처를 지을 생각입니다. 혼자 사는 거니 단순할수록 좋겠죠. A자형 프레임만 세우고 방수포만 덮으면 끝입니다. 겨울이 오면 그 위에 이끼만 더 덮으면 보호는 문제없으니까요. 작업을 마치고 네이트는 자동 낚시 덫을 확인하러 호수로 갑니다. 줄을 살짝 당겨보니 반대쪽이 심상치 않게 묵직하네요. 끌어올려 보니 역시나 예상이 맞았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물고기 한 마리. 이걸로 네이트는 앞으로 3일치 식량을 확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손질해서 캠프로 가져옵니다. 버섯, 산딸기와 함께 끓여내니 향긋한 생선 수프가 완성됐네요. 단 15분 만에 네이트는 투박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해지는 생선 요리를 즐깁니다. 현재 10명의 참가자가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과연 또 어떤 기상천외한 생존 기술을 보여줄까요? 7일차. 생존자는 이제 9명 남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비치는 자기 팬티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네요. 벌레가 우글거리는 곳에서 자다 보니 야생이라 어쩔 수 없죠. 팬티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려나 봅니다. 머리에 써서 두건으로 만들어버리네요. 맙서사. 이상한 냄새는 안 나나 몰라요. 복장을 갖추고 기상한. 비치는 즉시 건축 작업에 돌입합니다. 현재 그의 야생 별장은 절반 정도 완성된 상태입니다. 힘이 남아있을 때 오늘 안에 끝낼 작정인가 봅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삼각형 모양의 박공지붕을 선택했네요. 커다란 통나무를 대들보로 쓰고 통나무를 2줄로 쌓아 지붕을 만듭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붕이 완성됐습니다. 외벽은 나무 껍질과 전나무 가지로 빈틈없이 덮었습니다. 비바람도 막고 보온성도 끝내주겠는데요. 편안하게 지내려면 싱글 침대 하나쯤은 필수죠. 비치는 남은 자재를 바닥에 깔고 주워온 판자들을 그 위에 얹습니다. 잠시 후 땅에서 띄운 침대가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누워봅니다. 너무 편해서 깜빡 잠들 뻔했네요. 마침내 지붕에 방수포를 덮습니다. 드디어 숲속의 저택이 완성되었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문이 너무 작다는 거죠. 비치는 드나들 때마다 몸을 구부리고 배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한편 클레이 쪽을 볼까요? 며칠간의 고된 작업 끝에 그의 은신처도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하지만 마무리를 하기 전에
지난 며칠 동안 잡은 물고기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마땅한 가방이 없어서 결국 자신의 분홍색 속옷을 희생하기로 합니다. 바지 밑단을 꽉 묶고 물고기를 넣은 다음 나무 높이 매달면 끝이죠. 이제 야생동물 걱정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클레이는 쉘터 짓기에 전념합니다. 벽의 틈새는 이끼와 흙으로 꼼꼼히 메웁니다. 벽난로도 비슷하게 처리하네요. 벽난로와 닿는 나무 부분은 클레이가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 위에 진흙을 발라 단열 처리를 합니다. 불똥이 튀어 화재가 나는 걸 막기 위해서죠. 역시 고수의 품격은 다르군요. 클레이는 디테일에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드디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숲속의 통나무집이 공식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8일차가 되었습니다. 매트는 제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텐트 안에 사는 작은 생쥐 6마리죠. 밤새 괴롭히는 통에 잠도 못 잤다네요. 몇 번이나 녀석을 잡아서 배불리 먹을 뻔했지만 아쉽게도 은신처 공간이 너무 좁은 데다 제리가 워낙 날쌔게 움직여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운명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다행히도 캠프 근처에 야생 양파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고 양파를 좀 캐서 요기를 할 양파 수프를 끓이려 했죠. 그런데 한창 양파 캐기에 열중하던 그때 갑자기 북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불똥이 사방으로 튀어 옆에 있던 마른 풀에 옮겨 붙었죠.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네요. 천만다행으로 매트가 제때 발견해서 불길을 잡았습니다. 자칫해서 산불이라도 났다면 최종 상금을 탄다고 해도 배상금 물어주기에도 모자랐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양파 수프를 끓여서 지친 몸을 달래는 것뿐이네요. 그는 야생 양파를 잘게 썰어 끓는 물에 넣고 푹 삶습니다. 금세 향긋한 양파 수프가 완성되었습니다. 매트는 참지 못하고 한 모금 크게 들이키는데 세상에 소고기보다 몇 배는 더 맛있는 것 같네요. 은신처를 다 지은 후 클레이의 다음 임무는 단백질 공급원을 찾는 겁니다. 그는 발견했습니다. 맞은편 산맥의 식생이 아주 울창하다는 것을요. 분명 먹을 게 많을 겁니다. 비록 제작진이 흑곰이나 사슴, 무스 사냥은 금지했지만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는 건 허용되니까 클레이는 장비를 챙겨서 맞은편 산맥으로 출발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착하자마자 새끼 사슴의 배설물을 발견했습니다. 상태를 보니 배설한 지 12시간도 안 된 것 같네요. 사냥꾼의 직감을 발휘해 클레이는 사슴의 흔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가 도착한 곳은 사시나무가 빽빽한 숲이었습니다. 사람도 걷기 힘든데 사슴은 오죽하겠어. 애써 1000칼로리 넘게 태웠건만 짐승 그림자도 코빼기조차 안 보입니다. 사냥꾼의 그 외리한 육감이란 게 가끔은 헛다리 짚을 때도 있나 봅니다. 하지만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죠. 그건 우리 고수 클레이의 스타일이 아니니까요. 적어도 본전 소모한 칼로리는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만다행으로 야생 블루베리 굴락을 발견했네요. 클레이, 나는 족족 입으로 직행합니다. 배 좀 채우더니 야무지게 챙겨갈 생각까지 하네요. 캠프로 복귀한 그는 천연 냉장고 제작에 돌입합니다. 일단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껍질 벗긴 통나무들을 차곡차곡 두릅니다. 그 안에 수확해온 열매들을 쏟아붓고 이끼 이불을 살포시 덮어주면 완성. 이렇게 하면 신선도 유지는 물론이고 출출할 때마다 꺼내 먹기도 딱 좋죠. 어느덧 생존 9일차 조던의 야심작 야생 빌라 공사가 착착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속도도 LTE급인데 퀄리티까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방수포 지붕까지 씌워지니 이 야생 저택은 이제 준공 검사만 남겨둔 상태네요. 며칠간의 중노동 끝에 조던의 온몸은 땀범벅에 신내까지 진동합니다. 이 절경에 호수를 두고 목욕 한번 안 하고 넘어가면 섭섭하죠. 시로라기 하나 안 걸친 자연인의 모습으로 시원하게 입수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물이 얼마나 얼음장 같은지는 미처 계산에 없었나 봅니다. 발 담그자마자 비명부터 지르더니 혼비백산에서 무트로 튀어 올라오네요. 아룡이 있으면 봉추가 있다고 했던가요? 비치도 조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역시 시원하게 목욕 재개를 꿈꿨죠. 하지만 비치에겐 두툼한 지방 슈트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여유롭게 물살을 가르며 수영을 즐기네요. 춥기는커녕 오히려 체온이 후끈 달아오른 모양입니다. 역시 낭만을 아는 남자. 수영 후엔 따뜻한 야생 차 한 잔이 국룰이죠. 속을 뜨끈하게 데워줍니다. 이번 시즌 참가자들 손재주가 보통이 아닙니다. 로즈는
낚시를 하겠다며 도르래까지 달린 낚싯대를 직접 만들었네요. 하지만 막상 호숫가에 서니 기력이 딸려서 낚싯줄을 멀리 던지질 못합니다. 한참을 낑낑대며 씨름했지만 소득은 공마리, 애꿎은 칼로리만 1000 넘게 날렸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로즈의 텐트 밖에서 갑자기 나뭇가지 밟는 짐승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개를 내밀어 확인해보니 세상에 흑곰입니다. 녀석과의 거리는 불과 15m 남짓. 로즈,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손에 쥔 구조용 위성 전화기만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고 있네요. 당장이라도 버튼을 누를 기세입니다. 천만다행으로 곰은 로즈에게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먹을 거라곤 뼈밖에 없는 앙상한 인간이라 그런가. 어슬렁거리다 숲속으로 사라져 버리네요. 정말 신명 감수했습니다. 오늘 밤 로즈가 잠들기는 다 틀린 것 같네요. 시간은 흘러 10일차. 지난 밤 미세는 자신이 우승하는 꿈을 꿨답니다. 꿈이 어찌나 생생했던지 아침부터 나무 뿌리를 마이크 삼아 쥐고는 카메라 앞에서 우승 수상 소감 여행 연습까지 하네요. 하지만 저 나무 뿌리 그냥 지나칠 게 아닙니다. 그녀가 손에 쥐고 있는 저것 바로 카우파스닙이라는 식물의 뿌리인데요. 탄수화물 덩어리 그 자체죠. 캠프로 돌아와서 미세는 즉시 그걸 불 위에 던져서 새카맣게 태워버립니다. 15분 후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녀는 그 뿌리를 입에 넣고 씹기 시작하네요. 찌푸린 눈썹만 봐도 맛이 어떤지 딱 알겠습니다. 확실히 맛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장기간 채식만 하는 건 확실히 무리겠죠. 그래서 미세는 장치를 하나 만들기로 합니다. 바로 레이크 트라우트를 노리는 자동 낚시 장치죠. 호수 안에 있는 녀석들 말이에요. 우선 그녀는 10m가 넘는 소나무를 베어 낚싯대로 만듭니다. 낚싯줄을 끝에 묶어 호수에 들이우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고생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조처럼 낚싯줄을 멀리 던질 힘이 부족해서 겪는 문제들 말이죠. 물론 물고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는 별개의 문제지만요. 이때 매트는 호숫가에 앉아 야생 양파차를 마시며 경치를 즐기다가 깜짝 놀랍니다. 흑곰 한 마리가 호수 건너편에서 그를 향해 헤엄쳐 오고 있었거든요. 매트는 기겁하며 캠프로 직행합니다. 방어용으로 활과 화살을 챙기려던 거죠. 제작진 규정상 흑곰 사냥은 금지되어 있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매트는 규정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활을 집어든 순간 그는 얼어붙고 맙니다. 게으름을 피우던 사이 며칠 동안 캠프에 사는 제리가 활 시위를 두 동강 내놨기 때문이죠. 아, 이젠 정말 끝장이네요. 활이 없으면 흑곰은커녕 산토끼나 들꿩도 사냥할 수 없으니까요. 식량 공급원이 없으면 포기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야생 생존 교관으로서 지금 포기하는 건 너무 체면 구기는 일이죠. 그래서 매트는 장기를 발휘해 활 시위를 수리하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이 사람의 솜씨는 대단하네요. 몇 번의 깔끔한 손놀림으로 활 시위가 감쪽같이 복구되었습니다. 열악한 조건이라 수리한 활의 위력은 예전만 못하지만 들꿩이나 다람쥐 잡는 데는 문제없겠어요. 제리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매트는 캠프 주변에 파이오트덧도 설치합니다. 내일이면 활 시위의 원수를 갚는 건 물론 배불리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11일 차가 밝았습니다. 조던도 낚시를 하지만 그렇게 요란하진 않네요. 그는 낚싯줄만 들고 호숫가로 나가 몸을 360도 회전하며 힘껏 던집니다. 줄을 당겨보니 운 나쁜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려들었는데 놀랍게도 무게가 5kg이나 나갑니다. 게다가 레이크 트라우트네요. 세상에, 낚시가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큰 물고기는 한 끼에 다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조던은 머리를 잘라 생선 머리 수프를 끓이고 나머지는 보관을 위해 훈제실을 만들기로 합니다. 한바탕 일을 마치고 나니 수프도 완성되었네요. 조던은 호숫가에 앉아 경치를 감상하며 맛있는 생선 머리 수프를 음미합니다. 이 순간 야생 생존 끝판왕의 포스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군요. 아쉽게도 편집자가 초반에 그에게 걸었던 수십만 달러는 초반에 탈락하는 바람에 허공으로 날아갔지만요. 현재까지 심장병으로 기권한 팀을 제외하면 5번째 참가자까지 아무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과연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생존 시련이 닥쳐올까요? 다음 에피소드가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